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35년 전 그날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춥고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정말로 사람이 가장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은 여름날이었죠.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저는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웅크리고 자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는 게 일상이었죠. 100일 무렵부터 제 품에서 떼어내 시어머니가 데려간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누군가 저를 헤아려 오는 것도 같아 늘 불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에 몇 번 없는 기절할 듯 잠들어 깨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전 이미 모포에 둘둘 둘러싸인 채 누군가의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두꺼운 모포 안에서 메아리처럼 맴돌 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더라고요. 저를 진 등이 땀에 젖어 모포까지 축축해질 때쯤 저는 땅 위에 짐짝처럼 놓여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모포 열기도 두려워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모포 끝을 쥐고 덜덜 떨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말고 그대로 있다가 해 뜨면 도망가. 이미 마을에서 2시간 넘게 왔어. 돌아오지 말고 그냥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말한 후 한숨을 쉰 그가 사라지고 저는 한참을 모포 안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 여름에 두꺼운 모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스며나오는 한기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떨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행여 누가 날 보고 해할까봐 모포를 벗어 던지지도 못하고 새벽녘 이슬을 고스란히 맞으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턱에서 아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입을 다문 채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 저는 그제야 간신히 모포를 열었습니다. 초라한 옷과 모포 앞에 놓인 작은 보퉁이 하나, 그게 23살 제가 가진 전부였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그 숲길을 걷고 또 걸어 그나마 인적이 있는 곳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한나절이 꼬박 지나서였습니다. 영 이상한 몰골과 행색으로 나타난 저를 그래도 순순히 들여 밥을 먹여준 그 백반집에서 저는 설거지를 하며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반집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제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떠나고 또 떠났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누워 잠드는 게 아니라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지듯 누워 잠을 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몸이 고된 날 자려고 누우면 아주 어렸을 때 일부터 차례차례 영화관 필름 돌아가듯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늘 새벽녘까지 잠을 설치고 항상 마지막 장면은 제 아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심장에 문신처럼 박혀 몸부림치다 일어나곤 했지요. 저는 시골의 아주 가난한 소장농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딸 넷 중에 막내라서 부모님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4번째 딸이란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놓여있으면 어디서 아직 살아있나 보다. 밥숟가락 없으면 어디서 죽었나 보다 하면서 무심히 지워버릴 만한 그런 존재였죠. 특히 그 없는 살림에도 돈푼이나 생기면 싹 들고 나가서
여자 만나고 도박하던 아버지와 억척스러움만 남은 어머니 밑에서 넷째 딸은 귀여움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존재였습니다. 그나마 둘째 언니가 정이 많고 다정한 성격이어서 한 번씩 아궁이 구석에 아기 손가락만한 고구마도 하나 숨겨놨다가 슬그머니 쥐어주고 몰래 쌀 한 줌 물에다가 희멀겋게 끓여 죽이라도 해주면서 챙겨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10살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죠. 그 당시에도 저희 집 같은 집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첩첩산중 시골, 그 시골 구석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집이라서 그랬는지 그저 모든 게 암울하고 답답했지요. 당연히 공부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집에 책도 없었고 글씨라고는 오직 벽에 발려져 있는 누렇게 바랜 한자 쓰여진 종이뿐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도 도배할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갖다 버린 책을 찢어다가 벽에다가 바른 거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위에 언니들은 모두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조금 나이가 들면 바로바로 어디론가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집을 갔다기보다는 우리 집보다 조금 나은 사정의 집에 일하는 식모로 보내버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제가 식모로 간 건 14살 때의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며 한 번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던 엄마가 처음으로 약간 붉어진 눈으로 제 손에 옥수수 한 자루를 쥐어주면서 그랬습니다. 밥은 안 굶을 거라고, 어서 가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엄마의 손이 마디마디 엄청 굽어있고 거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도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살면서 엄마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팔려가다시피 간 집도 그닥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대신 정말로 엄마 말대로 밥은 굶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삼시세끼 그래도 쌀밥이 제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주인집 어르신들은 다정하진 않았지만 쌀쌀맞지도 않으셨고 그냥 딱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정도였습니다. 학대받거나 괴롭힘 당한 거 아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러 간 집에서 저는 제 첫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첫남편은 그 집 아들의 친구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항상 집에 들락거려서 늘 제가 간식이며 먹을 거며 챙겨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주인집 아들이 저와 그 친구만 보면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상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둘이 잘 어울린다느니 한번 잘 해보라느니.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빴고 남자한테 관심 1도 없었던 때에 그런 얘기는 모두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주인집에서 알고 나를 내쫓으면 나는 또다시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나? 밥을 또 굶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 그렇게 놀릴 때마다 얼굴이 굳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굳으면서 정색하는 걸 그 짓궂은 남자 녀석 둘은 제가 쑥스러워 밀어내는 걸로만 생각을 했나 봐요. 하긴 저와 사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18살의 어느 날 저는 주인집 아들놈과 그 친구가 작당모이한 꾀에 빠져서 그만 친구라는 녀석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아프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이기는 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혹시나 또 덮쳐오진 않을까, 혹시 주인집에서 알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긴장하며 덜덜 떨고 있는데 아주 뾰족하게 생긴 아주머니와 엄하게 생긴 아저씨가 어느 날 주인집을 찾았습니다. 저를 범한 그 남자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분들은 집에 오자마자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마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이 집 아들하고 너하고 사귄다는 게 맞니? 저는 대답도 못하고 꽁꽁 얼어서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네가 아니면 안 살겠다고 한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으니 어떡하겠니?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냥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 짐 짜서 따라 나섰으면 좋겠구나. 황당한 얼굴로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집 마님은 아주 셀쭉한 얼굴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는 게 어딨냐며 저한테 은혜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도련님이랑 그 친구분이 술을 써서 저를 덮치신 거예요. 저는 당한 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마님이 펄펄 뛰시는 겁니다. 세상에, 너 아주 영악하구나. 아니 못된 거니? 어디 순진한 내 아들을 거기다 갖다 붙여. 걔는 여자애 여도 모르는 애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요, 명우 어머니. 그러면 우리 친구는 뭐 여자애 환장한 놈이랍니까? 지금 얘가 그러잖아요. 명우도 가담했다고. 어떻게 보면 명우랑 친구가 같이 가지고 논 지저분한 아이,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겠다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집 친구가 얘 없이는 못 살겠다 했다면서요. 아들이기는 부모 없어서 데려가시는 거면서 모든 잘못을 우리 순진한 명우한테 엎는 건 너무 예의 없는 일이죠. 두 사람 사이에 튀는 불꽃에 제가 활활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어디서 불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냥 싹 다 타버리면 좋겠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할수록 점점 더 고개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련님인 명우도 절 덮친 진구도 다 싫고 원망스러웠어요. 순진한 사람 꼬드겨서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어 몸 던진 나쁜 년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두 마님의 팽팽히 맞서고 있는 너머 저 뒤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이집 도련님 명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죄책감에 가득한 눈이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눈빛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이 상황이 황망하고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의견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마치 노예처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있었던 집인데 제가 떠나던 날 그 누구도 인사 한마디 건네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짐을 싸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제 욕을 하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런 식으로 뒤에서 호박씨 깔 줄은 몰랐네. 속으로 얼마나 뻐길 거야? 지는 이제 마님 노릇하며 살겠다 하니 우리랑 말도 안 섞겠네. 짐 싸는 제 뒤에서 들리는 뒷말들이 가슴에 아프게 와서 박혔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껏 거부하지 못한 제 죄고 이렇게 태어난 제 팔자겠죠. 아니, 어쩌면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르는 사람과 진배 없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간식 갖다 주면서 언뜻언뜻 본 얼굴이 전부라 그렇게 똑바로 얼굴을 바라본 것도 같이 산 첫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정이 있었겠어요. 정이라곤 조금도 없었죠. 남편은 첫 여자였던 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젊은 열기에 그냥 한번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졸라봤다가 정말로 제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가 정혼자라고 맺어주려 했던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괜히 저를 한번 찍어다 붙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본 말에 부모가 덥석 저를 데리고 와서 앉혔으니 아마 남편도 몹시 당황스럽긴 했을 거예요. 시부모님으로서는 어차피 한번 알을 반항기 있는 열병, 부담 없는 여자 데려다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셨던 거죠. 당연히 저한테 정이 없으니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떡이 되게 취하지 않는 한 저를 앉지도 않았는데 글쎄 덜컥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 그나마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말끝마다 딸을 낳으면 바로 딸과 함께 내쫓아 버릴 거라는 무서운 협박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집안 핏줄을 품고 있으니 예전처럼 험하게 일을 시키거나 부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밥도 넉넉히 먹고 고기 반찬도 먹을 수 있었던 그 몇 달이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겪었던 가장 배부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꼬박 품고 낳은 아이는 제 목숨을 살려주려는 듯 아주 통통하고 건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꾸물거리는 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이만 봐도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무렵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태도가 어째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도 싸늘하고 자꾸만 아이를 저에게서 데리고 가 자기네들이 돌보겠다 하셨습니다. 아이와 저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젖도 먹어야 되고 제 손이 필요한데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니 저는 전몸살을 꽝꽝 앓으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유모까지 들여 본격적으로 저와 아이를 떨어뜨려 놓은 건 아이가 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주 무더웠던 여름이었지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 앞에 주먹만한 보따리 하나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아주 가느다란 금반지가 딱 5개 들어있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있던 기간만큼이다. 그거 가지고 나가라. 네? 나가라뇨? 어머님, 그게 무슨... 어머니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나마도 대의을 자손을 낳아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주는 거니 감지덕지하고. 우리 친구한테 정말 좋은 혼담이 들어왔어. 그쪽에서 감사하게도 아이까지 품어 잘 키우겠다고 하는구나. 배운 집안 자손이라 그런지 마음의 그릇부터가 다르더라. 그러니 그냥 아이 두고 너는 이 집을 나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가다뇨. 저 아기 두고 못 나가요. 제가 아들 두고 어딜 가요? 재훈이가 어디 네 아들이야? 귀한 우리 집 자손이지. 참말 말고 나가. 멀리 가서 모르는 척, 죽은 척 살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기댈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저한테 든든한 친정이 있었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취급을 했을까요?
아니, 든든한 친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부모라도 있었으면 이럴 때 와서 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냐고 뺨이라도 대신 올려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서럽고 슬펐습니다. 저는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며 시댁에서 버티기 시작했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는 겹겹으로 사람이 지키고 있는 방에서 아들 재훈이를 한 발자국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근처를 맴돌며 혼자서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를 득득 갈았죠. 그렇게 대치하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버티다 슬며시 잠든 저를 누군가가 모포 같은 것으로 꽁꽁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한참을 저를 들고 끙끙거리며 어딘가로 간 납치범은 저를 딱딱하고 축축한 곳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땅에 묻히는 게 아닌가 겁이 더럭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 제 남편의 친구인 명우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안해. 나는 친구가 널 정말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 쓰레기일 줄 몰랐어. 그놈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 그냥 밥에 확 쥐약 섞어버려야겠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술이 다 깨더라고. 그날 밤에 내가 그놈을 네 방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문만 안 잠갔어도 네가 이 꼴 당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내내 사과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뭉치 하나를 제 모포 안쪽으로 쓱 밀어주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 폐물하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넣어왔어. 곧 있으면 새벽이니까 그냥 멀리 떠나서 네 삶 살아. 다 잊고 미안하다. 그렇게 주인집 아들 명우는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지고 모포 아래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 끝에는 제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지요. 이후에도 10수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늘 악몽의 시작은 어린 시절이고 그 끝은 모포 속에 숨어 숨막히게 울부짖으며 어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였습니다. 주인집 아들 명우의 도움으로 벗어난 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멍하게 있다 보면 귓가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고 온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도 꼭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몸이 부서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날도 너무 죽을 듯이 아파 계속 허리며 베며 끌어안고 방에서 대굴대굴 울며 끙끙 앓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내일 아침에 험한 꼴로 발견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억지로 슬리퍼 끌고 근처 시장으로 뭐라도 사 먹으려고 나갔지요. 잔치국수 한 그릇 먹으면 괜찮을까 싶어 앉아가지고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어디선가 따가운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쓱 돌아봤더니 딱 제가 두고 온 아들 또래의 사내 녀석 하나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국수집 기둥 뒤에 서서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죠. 배고파? 아이가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가로로 저었습니다. 국수 먹을래? 제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기 앉아. 와서 먹어. 아줌마가 한 그릇 사줄게. 아이가 황급하게 와서
저랑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국수집 주인에게 이 아이도 국수 한 그릇만 주라고 했더니 국수집 주인이 눈을 새모지게 뜨고 힐끗 아이를 한번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국수를 대충 말아서 아이 앞에 놔주고 저한테 와서 슬그머니 그러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앵벌이 하는 앤데 누가 뭐 먹을 때마다 옆에서 저러고 지켜보고 있어서 아주 불편해 죽겠어. 그나마 그쪽처럼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다들 뭘 그렇게 보냐고 애를 구박하고 내쫓는데 나도 마음이 불편해. 허건 날 줄 수도 없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싸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서 그냥 슬금슬금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있어? 그 말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끄덕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는 고아원에서 맞다가 도망쳐 나온 거였고 길을 떠돌다가 비슷한 처지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이랑 같이 아무 데서나 자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 좋게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굶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이에게 국수를 사 먹이고 돌아오는 길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내 아이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집인데 내 아이만큼은 그래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걸까요? 몇 날 며칠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일하던 가게 주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넋 놓고 있는 거 처음 본다고 남자 생겼냐고까지 물어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다. 곧 괜찮아질 거다라면서 애써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시장통을 제가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결국 호떡집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아이답고 예뻤는지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배고파? 아이가 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호떡을 2개 사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몹시 뜨거울 텐데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또 아파왔습니다. 잘 곳은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가 세로로 저었다가 하며 영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곳이 마땅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자기는 잔다는 말이겠죠. 가만히 망설이다가 제가 불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서 살래? 사실 말해놓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아이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니 글쎄 반이나 남은 호떡을 후딱 떨어뜨리고 냅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후 며칠간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더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제가 힘없이 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 팔을 톡톡 두들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본 그곳에는 깨끗한 모습의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너 이렇게 깨끗한 모습도 있었어? 그동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더듬더듬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더러운 채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열심히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목욕탕 가서 목욕했어요. 가만 보아하니
입고 있는 옷도 낡았지만 그나마 좀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어린 게 그동안 얼마나 겪은 세월이 많고 생각이 많았으면 같이 살자는 제 말에 아이답게 선뜻 따라오지도 못하고 나름 깨끗하게 씻고 준비를 하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세상에 시장바닥 한가운데서 저 그 아이 붙들고 울어버렸다니까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에서는 그냥 김군이라고 불렸다 하더라고요. 제 성이 최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최수호라고 하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수호가 무슨 뜻이냐고 하길래 수호천사라고 사람 뒤에 숨어서 몰래 도와주는 멋진 존재가 있는데 그런 뜻이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수호는 정말 내 인생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얼결에 모자 관계가 된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는 힘을 다해 수호를 사랑했고 수호는 조금도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저희는 모자이기도 했지만 함께 삶이라는 전쟁을 치러나가는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애틋한 연인의 마음이기도 했고 서로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간절한 대상이기도 했죠. 그때 내가 너한테 국수를 안 사줬으면 어땠을까? 난 거지되고 엄마는 독거노인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때 국수 사주길 잘했지? 아주 좋은 선택.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너 호떡 먹다가는 왜 도망간 거야?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장 다니면서 엄마 엄청 자주 봤거든요. 다들 우리처럼 구걸하는 애들은 어쨌거나 피하고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눈빛이 똑같았어. 귀한 대접받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나 우리를 보는 눈이나 우리처럼 눈치 보면서 살던 애들은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보거든. 아, 엄마 별명도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엄마를 천사 아줌마라고 불렀어. 아이고, 과분합니다. 그럼 나는 천사고, 우리 수호는 수호천사고, 우리는 천사모자네? 이야, 하늘나라에서 엄청 좋아하겠는데? 아무리 하늘에서 좋아해도 천천히 가자, 응? 엄마는 수호랑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우리 엄마 벽에 똥으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감상하고 그런 후에 보내줄 거니까 아주 각오 단단히 하셔. 야,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1분 1초도 괴로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춘기도 없이 다정함으로 똘똘 뭉쳐 자란 아들은 20살 멋진 청년이 되었고 군대도 무사히 다녀오고 취직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게 올 것 같지 않았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찾아와 참 오래 머물러준다, 고맙다 할 그때 역시나 운명은 제 뒤통수를 아주 거세게 그동안 행복했던 것을 한순간에 부숴버릴 만큼 엄청난 기세의 불행을 몰고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명 7시면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한 아들이 7시 반이 되고 8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아이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골목까지 한번 나가볼 참이었죠. 그런데 골목어귀 어두컴컴한 코너 즈음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우산도 드는 둥 마는 둥 뛰어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은 뒤통수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은 아들이 퍽치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벽돌 같은 것으로 아들의 머리를 가격하고 지갑을 빼서 달아났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들이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깨어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범인을 꼭 찾아달라는 것이었고 병원 의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평생 팔다리 못 써도 된다. 그냥 살아있게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눈 뜨고 엄마 소리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근처에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서 범인 찾는 것도 미궁이었고 아들은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어나기만 하면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기도를 숨이 끊어지게 하고 또 하던 그때 아들의 몸에 붙어있던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뛰어오고 급박하게 뭔가를 아들에게 하던 그때 아들의 입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들이 깨어난 거였죠. 입을 열면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앙다문 채 아들의 손만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의식이 돌아왔으니 이제 천천히 재활하며 치료하는 것만 남았다고 고비는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허리 숙여 인사를 여러 번 했는지 이대로 허리가 굽어 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정신을 차린 지 이틀째 되던 날에는 배가 고프다며 천천히 죽도 먹기 시작했죠. 아직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을 잡았다가 자꾸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속도라면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이 회복하기 시작한 게 좋은 소식을 몰고 올 징조였는지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긁다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경찰은 범인의 집에서 합의를 원한다며 제게 혹시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절대 합의는 해줄 수 없다. 감옥도 보내고 보상도 받아야겠다고 했죠. 이건 분명 살인미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쪽 부모를 한번 그래도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범죄자 부모 따위 만나서 뭐 하겠나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 말이 합의금이며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는 게 좋다고 하길래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경찰 입회 아래 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로비로 갔습니다. 로비에는 늙은 여자 하나와 제 나이 또래 부부, 그리고 아들 또래의 남자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들 또래의 남자가 제 아이를 다치게 한 범인인 듯 했습니다. 경찰이 팔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여자의 얼굴, 그리고 부부 중에 남자의 얼굴이 어쩐지 익숙한 겁니다. 당신이 왜? 순간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여자는 제게 아이를 놓고 나가라 윽박질렀던 싸늘하고 못되기만 한 시어머니였죠. 저는 천천히 범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가 수호를 키우면서도 한 번 잊은 적 없는 제 아들,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네,
아들 수호의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간 범인이 바로 제 아들 재훈이었던 겁니다. 절 알아본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전까지 잔뜩 기가 죽은 채 전전긍긍하던 태도를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괜히 걱정했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 좀 다투다가 다친 건데 뭘 고소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래.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먼. 할머니 뭐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린데? 네가 찾던 친엄마, 너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아빠 친구랑 도망갔다는 내 엄마가 이 여자야? 안녕하세요, 친엄마. 그러면 제가 조금 다치게 하기가 제 동생이겠네요. 형이 면목이 없네. 미안하다고 하면 되나? 뭐 정신 차렸다며.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건지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이 재혼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외로 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버리다뇨. 아이 젖도 못 물리게 뺏어서 숨기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친구랑 도망? 밥에 쥐약 섞여 날 죽이려 한 게 누군데? 제가 버럭하는 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좀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인 재훈이는 반성하는 기색 조금도 없이 다 귀찮다는 얼굴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아니지. 재훈 엄마. 아니 여튼 그래도 재훈이 당신 아들이잖아. 아들 감옥 보낼 거야? 그러고 마음이 편하겠어? 어머니, 못 본 세월 갚는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죠. 어쨌거나 새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가 없어 저 아이가 저렇게 망가진 건가 싶은 죄책감과 키운 아들 억울함 풀자고 낳은 아들을 외면해야 하나 싶은 갈등까지 마음이 거지 굴속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 아이가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텐데 영혼도 성격도 망가진 모습으로 제 눈앞에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혼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휘청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더니 걱정스런 얼굴로 수호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내가 누워있어야지. 이렇게 엄마가 누워있으면 어떡해. 그 사람들은 경찰분들이 일단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들었겠네? 엄마 나 말고 몰래 아들 하나 더 있었더라. 미안해. 말 안 해서. 힘들죠? 엄마 마음 힘들면 처벌 안 해도 돼요. 나 괜찮아. 걔는 엄마 친아들이잖아. 참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안개 속에 둘러싸인 것처럼 갈피를 못 잡겠던 마음이 수호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너야. 내가 그랬지? 수호천사 내 아들. 억울한 일 안 만들 거라고. 너랑 나는 같이 가는 거야. 수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팔에 있던 링겔을 잡아 빼고 경찰에게 연락해서 합의는 없다.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쪽에서 펄펄 뛰건 뒤로 넘어가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걸 재훈이도 알아야죠. 저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다만 그 아이가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을 놓는 것도 벌을 받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제 욕심일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